보상은 다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거기에서 거주했던 사람이 이주대책이나 또 무허가금을 영업한 사람들이 생활대책이 안 될 뿐이지 건물 자체는 다 보상이 됩니다. 그 다음 영업보상입니다. 영업보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적법한 건물과 땅에서 자료거래, 즉 세금 신고, 부가세 신고를 다 한 영업자에 한해서 한 영업이익의 4개월치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을 다 가져와서 그걸 평균해 갖고 4달치를 준다. 폐업하게 되면 2년치 24개월치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큰 제조 공장이라서 정밀 부품이 많거나 이래서 이전하는데 시간이 4개월보다 더 걸린다 그러면 더 기간을 더 늘려주기도 합니다. 휴업보상으로. 저희들이 최대로 많이 받아본 거는 휴업보상으로 21개월까지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한 99%는 다 4개월치만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업보상에는 뭐 가게나 뭐 다른 일반적인 영업뿐만 아니라 영농하신 거, 축산하신 거 이것도 다 영업보상에 해당됩니다. 자, 간접보상으로 이주자 택지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바로 사업시행 인정 고시일로 뒤로 당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15년 동안 이게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협상력을 가진 대책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다면 여기는 2020년 6월경인데 6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사한 사람한테도 이 대책 이제 적용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주자 택지라는 건 뭐냐면요. 이 기준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또는 거주해야 됩니다. 소유 및 거주해야 됩니다. 소유는 부동산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는 주민등록 초본에 자기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게 수용 재결 날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수용 재결 나고 이사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걸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뭘 주느냐 하면은 약 80평 내지 100평의 땅을 줍니다. 주거 전용이면은 100평, 그 다음에 점포 겸용이면은 한 80평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주택지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이택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 보통 신도시 수립되면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한 4층, 4층 건물이 이렇게 쭉 들어서 있는 단지가 블럭이 있죠. 그걸 흔히 이택단지라고 합니다. 이주자 택지 단지를 이렇게 블럭을 하나 주거든요. 그러면 이택단지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4억 내지 10억까지 붙어요. 그나마 재산상의 손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는 겁니다. 그 가격을 얼마로 주느냐. 여기 보면 조성원가의 약 80%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주는데요. 이게 이제 조성원가에서 법에서 생활 기반 시설 설치비, 그러니까 상하도 수도 시설, 전기 시설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라고 되기 때문에 그게 대략 한 20% 됩니다. 그걸 빼면 이 정도 80% 나와요. 이 조성원가에 얼마를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장동에서는 이걸 조성원가로 주지 않고 아예 감정평가 가격으로 줬는데요. 그러면 조성원가에 오히려 1.5배가 달하니까 거기에서 사업 시행자가 엄청나게 이득을 챙겼던 거죠. 지금 대장동 소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YTN TV에도 인터뷰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조성원가에 몇 프로 받는 거는 협상력에 달려 있어요. 충북 오송에 있는 거기는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완전히 시골 동네에다가 산업단지가 마련됐는데요. 거기에 마을분들이 똘똘 뭉쳐가고 하는 바람에 조성원가에 60%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에 최초고 그 뒤로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지금 LH는 거의 80%로 거의 장착이 됐는데 이걸 사업 시행자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90% 100% 수준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가격 처럼 낮춰야 됩니다. 두 번째 이주자 택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적률입니다. 3층을 올릴 수 있느냐 4층을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손보면 되는 거니까 이걸 협상력으로 끌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면적입니다. 이게 주거 전용은 100평, 점포 겸용은 80평인데 이거는 면적을 더 준 사례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들이 그 지역의 땅 분양을 봤을 때 땅 분양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오히려 이주자 택지 대상자한테 120평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평수만큼 프리미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협상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대책은 아까 말했던 영업을 하거나 농업, 축산하신 분들한테 주는 건데요.
상가 딱지라는 걸 줍니다. 한 6평 내지 8평에 관한 권리를 줘요. 이거를 혼자서 개발 못 하잖아요. 건물 못 올리잖아요. 보통 이거를 한 50명 정도 모여서 300평짜리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올리는데, 이거를 개발 사업자한테 팔면 보통 이제 프리미엄이 평당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000에서 2천만 원 붙는 거고요. 여기는 얼마나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상가 딱지는 아니면 주민들이 한 50명 모여서 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건물 하나 올려서 개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요 생활대책용지는 이거는 조성원가로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프리미엄이 안 클 수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때 생활대책 용지를 받을 때 그걸 보고 나서 최종적 이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걸 받았는데 프리미엄이 하나도 안 붙으면 그 손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상 절차, 이제 11월에 통지가 되고 나면 향후에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다이아몬드가 4개 있죠. 협의평가,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입니다. 현재는 협의평가 단계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후에 평가를 3번 더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평가에서는 그 직전의 단계보다 올릴 수만 있고 내리지는 못하게 됐어요. 이거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올릴 수만 있습니다. 재결이란 말은요, 행정기관이 심판이 되는 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행정기관이 누구냐? 토지수용위원회라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곳입니다. 여기서 보통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많이 합니다. LH처럼 중앙공기업이 사업 시행자면은 중토위로 바로 가는데, 여기는 아마 지토위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책위가 강력하게 투쟁해서 광주 토지수용위원회 못 믿겠다, 광주도시공사가 사업하는데 서로 짜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중토위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결은 중토위에서 하고요. 행정소송은 법원에 가서 합니다. 쟁점이 있으면은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고요. 쟁점이 없으면은 거의 한 99%는 다 1심에서 다 끝나는 게 관행입니다. 자, 이 협의평가가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협상력을 키우면은 돈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최초 가격을 높여놔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부터 비율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걸 최대 높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의 여기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그 도시공사 내에 보상 부장이라는 양반입니다. 이 사람은 프로예요. 이 사람이 보는 건 뭐냐? 주민들이 대책위가 조직되었느냐, 어느 정도 자주 회의하느냐, 그리고 집회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이 모이느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게 바로 나중에 주민들이 이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만 만약에 잘 협조를 해주신다면 아마 협의보상 금액은 일반적 수준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협의보상 평가 수준은요, 저희들이 가격의 수준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처음 들어와서 수도권에 14개 보금자리 지구였을 때 그때는 정말 심했거든요. 그때 사람들,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 비극을 보면 정말 눈물 많이 흘렸는데, 그때는 심지어는 60%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시가에. 지금은 보통은 최초 통보 가액은 70% 수준이고요. 잘 주면 한 75%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협의평가의 의미는 뭐냐면, 통보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땅을 내놔야 되죠. 그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게 공식적으로는 땅을 원하는 사람과 땅을 줘야 되는 사람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원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격을 배팅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격을 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 협상하면은, 야, 나 그거 싫어, 이 정도 돈은 돼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수용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 가격을 따르든지 말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어요. 이 가격을 따른다는 거는, 아, 내가 여기 지금 근저당권도 잡히고 돈이 급하니까 찾아야 되겠어, 이러면은 여기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의 의미는 법적으로 매매로 취급됩니다. 매매는 자유의사에 기해서 서로 만족해서 그 가격에 타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매매로 취급되기 때문에요, 이후에 불복 절차는 못 갑니다. 즉, 이때 협의를 해서 돈을 받아버리면 불복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복을 하지 않으면은 약 한 6개월 뒤에, 빠르면 4개월,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이 금액보다 다시 평가해서 더 올라간 금액으로 수용 재결 보상 금액이 나옵니다. 그때는 다 찾으셔도 돼요. 그때는 다 찾아도 이의 재결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이의 재결 가면은 이때 다 찾았으니까
올라간 금액을 더 받는 거고, 행정소송에서도 또 추가로 올라가면 또 그 추가를 더 받으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 돈을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절대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의 유보라는 네 글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돈을 받지만 이 돈에 만족하는 건 아니고 이의가 있다. 근데 이의는 일단 유보해놓고 일단 돈은 찾겠다. 이 의미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돈이 수억, 수십억이 올라가도 다 각하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반드시 이의 유보를 해야 되는데 절대 창고에 와서 이의 유보합니다.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증거 안 남죠. 그죠? 그리고 종이에다 쪽지지 가서 이의 유보라고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거 기록이 안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돈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다가 이의 유보라고 네 글자를 적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신청서에다가 이의 유보는 아니라 해서 체크하는 아닌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이의 유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액금을 못 받는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들한테 위임되면 안내물이 또 다 나가긴 할 겁니다만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협의평가할 때 지금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그다음 광역시가 추천하는 평가사, 그 다음에 주민 추천한 평가사가 있습니다. 이 주민추천 평가사를 바로 이 대책위에서 선정한 평가사가 바로 추천이 되어 있고요. 주민추천 평가사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참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감정평가하면요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한테 줄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걸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받고는 마음에 안 들면 감정평가사한테 받고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차이를 10% 이상 못 벌어지게 됐습니다. 평가사들 사이에. 그럼 평가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합할 거 아닙니까? 10%를 맞추기 위해서. 그죠? 이거는 법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10% 맞출 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가 시가가 100인데 공시가가 50이라고 봅시다. 사업시행자 추천평가사는 이 사람 사업시행자 편에 서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 여기는 50만 원 수준에서 보상할란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주민추천평가사가 10% 맞추느라고 60으로 가게 되면 3분의 1 평균하면은 53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민추천평가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소리냐? 여기는 시가가 100이야. 당신이 따라 올라오라. 그 최소가 그러면은 사업시행자 90까지 따라 올라오면은 93이 되는 겁니다. 주민추천평가사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추천평가사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평가사가 협상 과정에서 자기들 평가사들끼리 협의할 때, 야, 여기는 주민들이 조직도 아주 강력하고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내 사무실이 뒤집힌다.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을 여기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이 바로 이렇게 대책을 행사할 때 모여주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고 협조해 주는 것. 이 협상력이 바로 이 절차 전체를 관통하는 힘이 되는 거고요. 직접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고 아까 말한 간접 보상의 온갖 조건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상 통지가 되고 나면 한번 위임계약으로 그 뒤에 끝까지 다 하는데 절차들을 저희들이 순간에 계속 설명드리고 현장 와서 설명드리고 직접 상담 현장 와서 하고 다 할 겁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분석해서 법에 위반되는 위법, 그 다음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 위법 부당한 사실을 찾아내서 그 다음 단계 평가사한테 주장하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증거 보존이라는 걸 해요. 저희 위임 계약하고 나면 그때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분석 요원들이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 사진에다가 위성 사진하고 결합해서 그래픽을 다 합니다. 평가사가 한눈에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그래픽을 하고 평가를 할 때 현장에서 저희들이 입회를 해서 평가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어떻게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을 최대한 지켜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설명을 드렸고요. 토지 수용은요. 제가 15년 하면서 비극적인 상황들을 하도 너무 많이 봐갖고요. 항상 가슴이 좀 저밉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은 아직까지 운동자가요. 한편은 기대도 있고 아직까지 편안했어요. 근데 막상 보상 통지 받고 나면은 되게 절망이 많이 빠지시거든요. 아주 가혹합니다. 우리나라 이 제도 설계가 잘못되어 있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개발이익에 다들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가진 주민들의 재산권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사업시행자한테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있죠.
이호준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300페이지의 논문을 보면 10년간의 토지 수용을 통계를 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토지 수용은 개발 이익만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고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공무원이자 예일대 나온 박사가 말한 결론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은 보상금 받으면 헉합니다. 시세를 다 알잖아요. 근데 시세에 턱없이 못 미쳐요. 그리고 이 돈을 받을 무렵이 돼서 돈 받아갖고 인근에 땅 사려고 그러면 인근 땅값이 2배, 3배 다 뛰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근거지가 박탈되는 거죠. 주거뿐만 아니라 자기 영업의 근거지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양도세를 내라고 합니다. 양도의 민법의 법적인 개념은 자유의사에 기한 재산권의 이전이에요. 근데 수용의 법적 개념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박탈이거든요. 이 자유의사고 강제하고 어떻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원치 않은데도 또 양도세 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화병이 납니다. 그리고 이 생활 공동체가 파괴돼서 다 흩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 수용은요, 우리나라 행정이 정말 많이 발전됐는데 수용 행정만은 아직도 70년대 유령이 계속 우리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OECD 국가에서 이렇게 한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수용제도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통지를 받았을 때요,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가지고 꿍꿍 앓다가 푹 오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쓰러지십니다, 막. 그래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최대한 현명하게 이 대책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내 재산권에 잃는 것을 최대한 내가 저지하고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나중에 좀 한은 좀 적으실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후에 기자 시간 때문에 내가 세무 설명하실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지금 질문 한 2-3분 정도.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질문은 나중에 보상 통지되면 저희들 상담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거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없을까요? 예. 자, 그럼 감사합니다. 이걸